요즘 들어 소화가 예전 같지 않고 조금만 과식해도 배가 부글거리는 경우가 많으시죠? 60대 이후에는 그 나이엔 소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라고 여기기 쉬운데, 만약 단순한 더부룩함을 넘어서 갑자기 체중이 줄고 등이 찌릿하거나 허리까지 아파온다면 꼭 췌장 건강을 떠올려 보시길 권해드려요. 특히 소화장애가 오래 지속되면서 옆구리나 등 쪽 통증이 일상적으로 따라다닌다면 단순히 위와 장 문제로 치부하기엔 위험할 수가 있고요. 췌장은 위와 대장, 뒤쪽, 등 가까운 곳에 숨어 있어서 이상이 생기면 등이나 허리 중간으로 통증이 퍼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발병률 자체는 아주 높지 않지만 한 번 암이 생기면 워낙 전이가 빠르고 발견 시기가 늦어지는 일이 흔해서 위험도가 높은 암으로 꼽히죠.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이 있으면 곧바로 허리 디스크인가 하고 정형외과부터 찾는 게 일반적이고, 소화불량이 있으면 속이 안 좋나 정도로 생각하고 소화제를 챙겨 드시곤 하죠. 그러나 60대 이상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이전과는 달리 등 쪽 통증이 식사 직후에 심해지고 누우면 더 아프다거나 명치 부근 옆구리까지 묵직한 통증이 동반되면 혹시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췌장은 복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초음파나 내시경으로는 잘 확인하기 어려워요. 내시경은 위나 대장 내부만을 직접 관찰하기 마련이고, 초음파는 장내 가스나 내장 지방 때문에 췌장 부위가 가려지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췌장에 이상이 없대라는 말을 들은 뒤 한참 후에 암이 발견되는 사례도 많아요. 이 때문에 소화장애와 함께 허리나 등 통증이 동반되거나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체중이 급격히 줄고 평소에 없던 당뇨가 생겼다면 단순 검사에서 이상 없음이 나오더라도 안심하지 마세요.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몸의 신호라면 재검이나 더 정밀한 영상을 통한 점검이 필요하죠. 체중 변화도 중요한 단서예요. 60대 이후에는 기초대사량이 줄어서 체중이 조금씩 늘거나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충분히 식사를 하는데도 이유 없이 2-3개월 새에 4에서 5kg 이상 빠진다면 그냥 먹어도 살이 안 찌네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췌장암 환자분들 중에는 소화가 안 돼서 먹는 양이 줄지도 않았는데 체중이 저절로 빠지는 경험을 하신 분이 많아요. 이때 동반되는 증상이 소화불량이나 등, 허리 통증일 수가 있는데 본인은 그저 위나 장 문제가 있다고만 여기기 쉬워요. 하지만 췌장에 암이 생기면 소화 효소가 분비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 음식물 분해가 잘 안 되죠. 담관도 압박해서 담즙 흐름이 막히고 식사량이 그대여도 영양 흡수가 어려워져서 갑자기 체중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대변 상태 변화 역시 췌장 이상을 의심할 만한 신호인데, 췌장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죠. 특히 지방을 소화하는 역할이 크죠. 만약 이 기능이 저하되면 변이 기름지고 악취가 심해지고 심한 경우 물 위에 둥둥 뜨기도 해요. 대부분의 60대 이상 여성분들은 예민한 위장 트러블이 있으면 배탈인가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기존 식단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변이 기름지게 변한다면 한 번쯤 췌장 검사까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죠. 또한 담관이 압박을 받아서 담즙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면 변색이 심하게 옅어지거나 회색빛이 돌며 반대로 소변은 탁하거나 진한 색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변화가 감지되었는데도 장염이나 단순 소화불량증으로 여겨서 넘어가면 뒤늦게 심각한 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등의 호르몬도 분비하죠. 따라서 췌장암이 진행되면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해지고 당뇨가 새로 생기거나 기존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60대에 접어들어서 당뇨 진단을 처음 받았거나 기존 당뇨가 급속도로 악화된 분들 중에는 그 원인이 췌장 쪽 이상 때문인 사례도 있어요. 당뇨 수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뛰지 싶을 때 별다른 이유가 없고 동시에 소화 문제나 체중 감소, 허리 통증까지 나타난다면 단순히 혈당 문제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췌장암 가능성을 열어두신 채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왜 췌장암은 한 번 늦게 발견되면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을까요? 이유는 췌장의 위치와 구조 그리고 빠른 전이 속도 때문인데, 췌장은 간, 담관, 십이지장 등 여러 기관과 연결되어 있고 복부 깊숙한 곳을 지나는 큰 혈관과 림프절도 밀접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게다가 대부분의 초기 증상이 가벼운 소화 문제나 등 통증처럼 흔한 문제와 구분이 힘들다 보니 환자분들이 이상하다 싶을 때 이미 암이 커져 있거나 주변 장기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인 경우도 많아요. 특히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저질환,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당뇨 등을 같이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쉽지 않고 수술 범위 역시 넓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췌장암을 진단받았을 때 늦게 발견된 환자분들의 5년 생존율이 매우 낮은 거예요. 다른 장기에 비해서 췌장암이 까다로운 또 다른 이유는 일반적으로 받는 건강검진만으로는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점이죠. 복부 초음파나 위 내시경만으로는 췌장이 가려질 가능성이 높고 종양 표지자 검사 CA19-9 등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해서 반드시 암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실제로 췌장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표지자가 별로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60대 이후라면 허리 통증이나 소화불량 때문에 병원을 찾았어도 의사분 입장에서는 우선 흔한 질환, 디스크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등부터 의심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췌장 검사가 뒤로 밀려 암을 놓치는 사례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 때문에 만약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 있는 분이라면 더욱 신경을 쓰시는 편이 좋겠죠. 특히 가족 중 2명 이상이 췌장암을 앓은 병력이 있으면 유전적으로 위험도가 높을 수가 있으니 평소 복부 초음파만 하고 끝내지 말고 CT나 MRI 검사 같은 영상 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예를 들어서 60대 이후에 흡연이나 음주 습관이 계속되고 비만 상태가 겹치는 분들은 매년 혹은 6개월마다 번갈아 가면서 CT와 초음파를 실시해 혹은 염증 변화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기도 하죠.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특정 돌연변이가 있으면 검사 주기를 더 자주 잡는 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추세죠. 췌장암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는 중요하죠. 흔하게 나타나는 소화불량이나 허리 통증이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속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예를 들어 식사를 마치면 통증이 극심해진다던가, 누우면 허리가 더 아파서 옆으로 웅크려야 좀 나아진다거나, 무슨 약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변이 기름지거나 살이 갑자기 빠지면서 혈당 수치까지 덩달아 오르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췌장 쪽도 검사할 수 있겠냐 물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의료진이 내시경도 하셨고 초음파도 보셨으니 괜찮으실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사라지지가 않았다면 재검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만약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도 계속된 이상 신호가 있다면 놓칠 수 있는 미세병변은 없는지 추가 촬영을 요청해보는 것이 조기 진단을 위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췌장암을 예방하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관리도 필수적이죠. 특히 흡연, 과음, 비만은 췌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금연과 절주로 췌장을 혹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고, 담배 연기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폐뿐 아니라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췌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과음은 반복적인 췌장염을 불러서 염증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겠죠.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췌장의 과부하를 일으키므로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암 발생 위험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금연, 절주, 췌장 관리를 실천하기가 더 힘들 수 있지만 췌장암만큼은 되돌리기가 어려운 암이니 전문의들도 이 점을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식습관 역시 중요하죠. 지방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그만큼 췌장이 열심히 소화효소와 인슐린도 분비해야 되고 염증이나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도 커지죠. 예를 들어 기름진 고기, 튀긴 음식, 달콤한 간식 등을 매일매일 섭취하면 췌장은 휴식 시간 없이 혹사당하게 되죠. 반면 채소류와 통곡류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소화와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서 혈당이 갑작스럽게 치솟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만큼 췌장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과일 주스도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과는 달리 섬유질이 제거돼서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니 오히려 혈당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곁들이면 대사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60대가 넘으면 근육량이 줄고 복부 지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가벼운 걷기라도 꾸준히 하면 체중과 혈당 조절이 한결 쉬워지겠죠. 인슐린 분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췌장이 무리할 일이 훨씬 줄어들고 결국에는 췌장암 발생 위험들도 낮아지게 되겠죠. 만약 이미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데도 흡연이나 음주 습관을 끊지 못했다면 단순 건강검진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돼요. 조금만 이상 징후가 보여도 CT나 MRI 등을 통해 췌장에 혹이 없는지, 염증이 더 심해지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좋겠죠. 종양 표지자 검사 수치가 정상이거나 초음파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지 말고, 증상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의사 선생님한테 알리고 추가 검사를 요청해 보세요. 췌장암은 크기가 작을 때는 찾기 어려워도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전이가 빠른 편이니 증상이 의심될 때는 검사를 건너뛰지 않는 게 최선이죠. 나이가 들면서 여건상 병원을 자주 찾기 어렵거나 몇 달 동안 허리 통증이나 소화불량이 지속돼도 원래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 쉬운 게 현실이죠. 하지만 60대 이상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호르몬이 달라지면서 체중과 대사가 흔들리는 시기가 있고, 이때 생활 습관이 함께 무너지면서 췌장 부담이 더 커지기도 해요. 소화불량이나 허리 통증이 남들보다 좀 심해진 느낌이 든다면 디스크 탓인가 허리 근육 문제겠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과나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하죠. 실제로 오래 허리가 아팠는데 한참 뒤에 췌장암이 발견됐다 라는 사례가 그렇게 드물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몸속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를 사소하게 넘기지 않는 습관인데, 변이 이상하게 기름지거나 색깔이 눈에 띄게 달라졌을 때 혹은 소변색이 짙어졌을 때 그저 가벼운 소화제나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보다는 혹시 췌장 문제인지 먼저 한번 떠올려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새로 발생한 당뇨나 갑자기 조절이 힘들어진 혈당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한 번도 당뇨를 앓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당뇨 판정을 받았는데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잘 안 된다면 만성염증이나 혹dem에 췌장세포가 손상된 건 아닌지 하고 의심하고 검사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겠죠. 정기 건강검진을 할 때에도 위 내시경과 복부 초음파에만 의존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의사 선생님과 췌장을 좀 더 살펴봐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면 검진 항목에 CT, MRI 같은 영상검사를 추가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겠죠. 의료진 또한 췌장이 다른 소화기보다 진단이 까다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증상이 오래가거나 고위험군이라면 정밀검사를 제안을 해주시겠죠. 췌장암은 한 번 발병하면 예후가 좋지는 않지만 다행히 생활습관을 조절하고 위험신호를 빨리 캐치해 조기 검진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고 해요. 금연이나 절주, 체중관리, 지방, 당분 과다 섭취나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작은 통증이나 소화 문제도 가벼이 넘기지 않는 세심함이야말로 췌장암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기둥이 되죠. 60대 이후엔 다른 질환도 많아 신경 쓸 곳이 많지만 췌장은 침묵의 잠기라고 불릴 정도로 눈에 잘 띄지 않다가 갑자기 문제가 터질 수가 있으니 특별히 더 신경을 기울이는 게 좋겠죠. 조금만 관심을 두고 검사를 요청하면 생각보다 일찍 잡아낼 수 있는 병이기도 해요. 그러니 평소 본인이 먹는 식단과 본인의 몸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예전과 다르게 소화가 안 되고 허리가 계속 아프네 싶을 때 췌장에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라고 묻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경고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불편함을 크게 여기는 습관이 오히려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핵심 열쇠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불수용성 옥살산은 이미 칼슘과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물에 녹지 않아서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수용성 옥살산입니다. 이 수용성 옥살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되며 칼슘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이루게 되고 뾰족한 결정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한 논문에서는 시금치에는 수용성 옥살산이 92%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를 먹게 되면 옥살산이 많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시금치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실 때 옥살산을 제거하고 드시면 되는데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금치는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시금치죽 다양한 방법으로 식탁 위에 오르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시금치는 눈 건강, 염증 완화, 항암 효과 등 많은 효능이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시금치를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또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시금치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구해줘요 뽀빠이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아이들에게 시금치를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뽀빠이 만화까지 만들었는데요.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철분의 함량이 아주 높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어서 여러 효능이 있지만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는 성분입니다. 옥살산은 다른 말로 수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옥살산은 장내의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옥살산 칼슘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결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결정은 뾰족뾰족한 형태의 알갱이가 되는데 조직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신장 내에 박히게 되면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작은 크기의 옥살산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요. 소변 내에 옥살산 칼슘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결정들이 달라붙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커진 덩어리들이 신장에서 발견이 되면 신장 결석이 되고요. 요로에서 발견이 되면 요로 결석이 됩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은 물에 녹는 수용성 옥살산과 물에 녹지 않는 불수용성 옥살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수용성 옥살산은 이미 칼슘과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물에 녹지 않아서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수용성 옥살산입니다. 이 수용성 옥살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되며 칼슘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이루게 되고 뾰족한 결정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한 논문에서는 시금치에는 수용성 옥살산이 92%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를 먹게 되면 옥살산이 많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시금치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실 때 옥살산을 제거하고 드시면 되는데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금치를 끓는
끓는 물에 데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시금치의 옥살산이 끓는 물에 녹아 나오게 됩니다. 이 물은 채수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버리셔야 하고요. 시금치 나물을 만들 때 시금치를 물에 데치는 과정을 반드시 하시잖아요. 이 과정은 시금치의 숨을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끓는 물에 데쳐야 할까요? 보통은 너무 오래 데치게 되면 시금치가 흐물거리고 시금치에 비타민C가 파괴되어서 30초 정도로 잠깐 데치잖아요. 식감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데 옥살산을 제거를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배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시금치 데치는 시간에 따른 성분 변화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데치기 전 시금치 100g당 옥살산 함량은 1075mg 정도인데 1분 정도 데치면 750mg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끓는 물에 데친다고 해도 시금치의 옥살산이 모두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더군다나 30초 정도만 끓는 물에 시금치를 데친다면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의 함량은 아직 많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약간 넣고 데치잖아요. 소금을 넣으면 시금치의 색깔도 더욱 진해지고 맛도 좋아져서 소금을 첨가하게 되는데요. 당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넣고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는 소금을 넣지 않고 시금치를 데쳤을 때가 소금을 넣고 데쳤을 때보다 옥살산을 더욱 많이 제거할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데치는 목적이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소금을 넣지 않고 데치시는 것이 더 좋은 거죠. 만약 시금치를 5분 이상 끓는 물에 데친다면 흐물거리게 돼서 식감은 완전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건강하지 않거나 결석으로 고생한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식감보다는 건강을 더 생각하셔야 할 것이고요. 물론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도 몸속에 장기 기능이 많이 노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시금치의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서 덩어리를 이루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금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우유와 두부입니다.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우유와 두부를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몸에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로결석, 신장결석에 걸리게 되면 그 통증이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유와 두부는 시금치와 함께 섭취하면 결석 외에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시금치의 구연산과 결합하여 구연산 칼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입니다. 시금치와 감은 서로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함께 먹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시금치에는 철분, 엽산, 비타민 A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감에는 칼륨, 비타민 C,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C는 시금치의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감에는 당분이 많아서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혈당 수치 조절을 위해 섭취하는 양을 조절해서 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의 껍질에는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평소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시금치와 궁합이 잘 맞는 식품에는 들기름, 참기름, 참깨가 있습니다. 들기름은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의 지용성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시금치의 최대 단점인 옥살산을 중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눈 건강을 좋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인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비타민 A는 모두 지용성의 성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 참기름과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좋은 음식이 되는데요. 계란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뿐만 아니라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시금치의 지용성 영양성분 뿐만 아니라 수용성 영양성분까지도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금치와 계란에 들기름을 함께 드시게 되면 음식의 궁합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효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시금치에는 철분 함량이 아주 풍부하고 베타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의학에서 시금치는 염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약재로도 사용할 정도로 염증 치료에 효과적인데요. 시금치는 겨울에 해풍을 맞고 자라 초록색이 짙을수록 효능이 좋은 것입니다.
시금치에는 수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3대 영양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이고요. 주요 효능으로는 눈 건강, 혈압 개선, 면역력 향상, 신체 발육 촉진, 피부 미용, 변비 예방,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특히 혈액 속의 만성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루테인, 셀레늄, 엽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린코핑 대학교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이 관상동맥 질환과 관련이 있는 염증을 억제하고 관상동맥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데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뿌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카로틴 성분이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만성 염증을 억제하게 되고, 이로써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에 함유된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시금치의 식이섬유는 불용성의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사과에는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바로 이 펙틴이 식이섬유의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수용성 성분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과의 펙틴은 장 건강에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과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까지 극대화가 되는데요. 시금치에 풍부한 엽록소와 엽산이 항암 작용을 해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아지는데요.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당분이 결합하여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금치와 사과의 식이섬유는 음식물을 장 속에 오래 머물게 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여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드실 때는 시금치를 먼저 끓는 물에 삶아 물은 버리고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과 아스피린 등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약은 혈액을 묽게 해서 혈관 속에 뭉쳐있는 혈전을 녹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시금치와 함께 먹게 되면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K가 반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해서 혈액 응고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은 시금치를 드실 때 2시간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나이가 들수록 된장국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된장국에 시금치들 넣어서 많이들 드시죠. 이때도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 된장의 콩과 된장국에 넣는 두부에 함유된 칼슘이 만나서 옥살산 칼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드시게 되면 신장 결석과 요로 결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 된장국을 조리하실 때는 반드시 시금치를 5분 이상 데쳐서 데친물은 버린 후에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드시기를 바랍니다. 채소는 보통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샐러드에 시금치를 넣어서 드시기도 하는데 조금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드시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피자에도 시금치를 올려서 많이 먹죠. 이때도 생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데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계란말이를 할 때 삶은 시금치를 잘게 다진 후에 계란에 넣어서 함께 계란말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김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김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잘 돼서 문제가 없지만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면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되게 돼서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 염도 유발해서 심해지면 갑상선 암까지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김을 조금만 드셔도 요오드의 수치가 금방 높아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같은 음식을 아예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량 섭취만 주의하시고 적정량은 드셔도 괜찮죠. 그렇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김을 드실 때 혹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바다의 불로초, 해조류의 왕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김, 이런 몸에 좋은 김도 우리 잘못 먹으면 암에도 걸릴 수가 있고 치매에도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드실 때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식탁 위에 빼놓을 수 없는 반찬, 굉장히 맛있죠. 김의 효능 5가지와 제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 그리고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과 또 김을 굽는 방법, 좋은 김을 고르는 방법까지 김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입맛도 없고 마땅한 반찬도 없을 때 김 하나만 있어도 우리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이들도 맨날 밥 투정 하다가도 김 하나 딱 넣으면 밥 투정 반찬 투정 안 해요. 이렇게 밥 반찬으로 최고지만 요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열광을 하면서 K-팝, K-음식도 모든 K가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음식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특히 최근에는 바로 이 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냉동김밥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면서 김에 대한 인기도 높아져서 과자처럼 간식으로 김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은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이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다는 거예요. 김에는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B1과 B2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들이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줘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 뇌를 계속해서 이렇게 활성화시켜줘요. 또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줘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에는 이 포피란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포피란은 우리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효능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혈관 내의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동맥경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도 좋게 함으로써 뇌에도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작용을 갖고 있죠. 또 김에는 이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알긴산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해주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국립 부경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알긴산은 혈관 내의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해서 제거해서 혈액 속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서 피를 또 맑게 해주고 성인병 예방에 놀라운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분들의 효능으로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게 돼서 머리도 맑아지고 뇌 신경도 튼튼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데 계란에는 대표적으로 비타민 B12랑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뇌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콜린은 이 뇌의 신경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주성분인데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뇌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계속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바로 이 콜린이 충분히 공급돼야 기억력, 학습 능력, 그리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억력 감퇴나 뇌 건강에 좋은 이 건강기능 같은 식품을 보면은 아세틸콜린과 이제 콜린을 주성분으로 한 건강기능 식품도 많이 나와 있고 의약품도 많이 나와 있죠. 이뿐 아니라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해주고 계란은 김에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해줘서 서로가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이 되는 거죠. 계란과 김이 만나면 정말 뇌 기능에 필요한 보약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김의 두 번째 효능은 또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 김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은 소고기보다 많은데 소고기가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소고기 100g당 약 단백질의 함량은 약 20g 정도고 김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약 30g 정도라고 해요. 소고기보다 김의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있다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마른 김 5장에는 계란 1개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단백질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이 둘을 함께 먹을 때 더욱 흡수가 잘 돼서 건강에 좋은데 김과 계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김 계란말이는 우리 정말 많이들 해 드시잖아요. 반찬으로 만들어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아 많이 드시는데 그것 말고 계란 김전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 한쪽에 놓아줘요.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깨주시고 속은 한 꼬집으로 약간 간을 해줘요. 그리고 이 계란을 젓가락으로 살살 풀어주죠. 이제 김 2장을 포개서 계란물을 앞뒤로 잘 묻혀준 다음 기름을 두른 팬에 부쳐주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맛도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간혹 해먹는데 이렇게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밥상 위에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보약이 될 수가 있죠.
세 번째, 김의 효능은 항산화 작용이에요.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전신에 있는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시킬 뿐 아니라 또 암세포를 변이도 일으켜요. 암을 발생하기도 하는데 김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당근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당근보다 오히려 김에 이 베타카로틴이 훨씬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당근 100g에는 약 5,516mg의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고 이 김 100g에는 무려 22,500mg이나 함유가 되어 있대요. 당근보다 약 4배 정도 많은 이 베타카로틴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인데 굉장히 놀랍죠.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물질이에요. 비타민 A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바로 생각하신 그거 맞아요. 눈이죠.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김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단백질이 비타민 A와 만나면 로놉신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 로놉신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데 당근보다도 김에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이 네 번째 김의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김에는 칼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칼슘 하면 떠오르는 식품이 있죠. 바로 우유인데 우유 100g에는 칼슘이 약 110mg 정도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칼슘이 490mg 정도나 함유가 되어 있대요. 김에는 우유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칼슘이 함유가 되어 있죠.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 힘든 경우가 많은데 저희 어머니도 골밀도가 낮아서 병원에서 이 골다공증 처방약을 받아 드세요. 주변에도 중년의 나이를 넘으시고 폐경 이후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골다공증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이어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점점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발병하는 건데 김에 함유된 칼슘은 특히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돼서 정말 좋아요. 우유보다 4배나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는 김을 평소에 충분히 드신다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김을 드실 때 먹는 방법을 알고 드시는 것도 좋겠죠. 이 김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먹는 방법이 있는데 김을 구울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기름을 김에 바르고 불에 구워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마른 김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달궈진 팬 앞에 앞뒤로 5초씩 살짝 먼저 구운 다음에 그 다음 들기름을 발라 드시면 돼요. 순서가 바뀐 거죠. 김에 열을 가하게 되면 김에 함유된 영양소는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요. 근데 들기름을 굽기 전에 바르지 않고 구운 후에 바르는 이유는 들기름은 바른 채로 굽게 되면 오히려 들기름이 산패돼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열을 가하지 않은 들기름을 바르면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더욱더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죠. 5번째 김의 효능은 이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약을 드시게 되면 비타민 B12가 결핍되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대학병원 앞에서 처방을 이렇게 받다 보면은 당뇨약과 비타민 B12 의약품을 함께 처방한 경우도 많아요. 이 비타민 B12가 작용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당뇨 환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피가 걸쭉걸쭉해지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발끝, 손끝 거기에 해당하는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말초신경 질환이 같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타민 B12를 같이 처방을 해주는 이유인데 이 김에 바로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으로 인한 이 말초연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2017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려있는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이 김을 섭취하면 또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고요. 이는 김에 함유된 비타민 B12 때문이라고 밝혀졌어요.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가 결핍되기 쉬운데 이 비타민 B12는 고기에 보통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당뇨 환자의 식단은 또 채식인 경우가 많아서 이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적어지는데 이 당뇨 환자에게 처방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계열의 약 성분들의 약물이 또 비타민 B12의 흡수도 방해해서 이 성분이 결핍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죠. 이 당뇨 환자들은 고혈당으로 인해서 또 신경이 많이 손상되는데 이 때문에 손발끝이 저리거나 통증이 오는 신경합병증도 많이 발생되죠. 이 증상을 완화시키고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비타민 B12가 또 해주죠.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의 섭취를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육류 식단은 또 당뇨 환자의 식단에 잘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B12가 풍부한 김을 섭취하는 게 당뇨 환자에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타민 B12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2.4 마이크로그램인데 이는 자르지 않은 김 한 장만으로 섭취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에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 김을 꼭 드셔야겠죠.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김은 기름에 구워지고 그 기름이 산패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알려드린 대로 마른 김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달궈진 팬에 살짝 구워 드시길 추천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많이 드시고 계신데 잘못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 갑상선은 이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이에요.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사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해요.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꼭 필요해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 갑상선 호르몬 중에 또 요오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이 김에 요오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체중이 늘어나고 탈모도 생길 수 있고 만성 피로가 생겨서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도 발생될 수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요오드, 김에 풍부하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많이 먹으면 좋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맞는 말씀이지만 예외가 있죠.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 섭취에 주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김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김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잘 돼서 문제가 없지만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면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되게 돼서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 염도 유발해서 심해지면 갑상선 암까지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김을 조금만 드셔도 요오드의 수치가 금방 높아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같은 음식을 아예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량 섭취만 주의하시고 적정량은 드셔도 괜찮죠. 그렇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김을 드실 때 혹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마늘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강력한 항암식품이 마늘이잖아요. 이 마늘에는 셀레늄이란 성분이 풍부해요. 이 셀레늄은 다량의 요오드로 인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로부터 갑상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셀레늄에 대한 성분을 인정해주고 있죠.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도와주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이 호르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한 김에 함유되어 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바로 이 마늘과 함께 드시면 이 효능이 배가 돼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줘 혈관 건강에도 최고인 보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김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좋은 김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김은 검붉은 색을 띠며 살짝 반짝이고 윤기가 있어요. 그리고 냄새가 없고 담백한 맛이 나요. 그리고 그 김을 구웠을 때는 오히려 녹색빛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물에 불렸을 때는 잘 녹고 김을 담궜던 물이 맑을수록 좋은 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끓는 물에는 이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이 다 녹아버려서 우리가 흔히 감자를 삶았을 때 삶은 물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자를 삶았을 때 그 좋은 성분도 어느 정도 같이 버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녹아서 버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서 먹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감자를 찌게 되면 오히려 감자의 효소 활성이 늘어나면서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더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감자를 드실 때 싹난 부분 다들 많이 조심하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싹뿐 아니라 삶아 먹고 데쳐 먹고 쪄 먹고 볶아 먹고 전으로 부쳐 먹고 정말 다양하게 먹는 채소가 바로 감자인데요. 건강에 좋은 감자도 잘 알고 드셔야겠죠. 먼저 감자를 드실 때 어떤 거와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자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바나나는 칼륨과 다양한 영양 성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에너지 공급과 다이어트에 좋기를 소문났는데요. 감자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니 정말 생각도 못하지 않았나요?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유명한 칼륨은 바나나뿐만 아니라 감자에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칼륨이 몸속에 과다하게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 근육과 신경에 과도한 이완을 초래할 수 있고 근육의 무력감과 만성 손발 저림을 넘어 심하면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혈압 상승도 같이 일으킬 수가 있고 함께 드시지 않고 따로 드시게 되면 이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몸속 나트륨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칼륨은 혈관을 확장해서 몸속의 노폐물도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알카리성으로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고 마그네슘과 같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큰 도움을 줘서 다리나 종아리 근육의 갑작스러운 경련을 예방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자는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이러한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조리해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리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바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자튀김이나 감자전 굉장히 맛있죠. 정말 맛있죠. 케찹에 찍어 먹고 마요네즈에 찍어 먹고. 근데 이러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고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이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감자를 튀기게 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튀긴 감자 굉장히 맛있는데 감자와 고구마와 같이 이러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굉장히 높은 온도로 굽거나 튀길 때 생성되는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암을 유발하고 뇌신경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크릴 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매우 위험한 물질인데 이런 위험한 물질을 굳이 일부러 만들어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튀김 말고 어떻게 먹어야 되나? 감자를 삶아서 소금이나 설탕을 찍어 먹는 것, 이것 또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물속에 넣어서 삶는 것보다는 감자는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감자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폴리페놀 성분이 특히 좋은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폴리페놀은 항암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세포의 변형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어 항암 작용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클로로겐산이 심장질환의 위험성 정도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감자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과산화 지질을 방지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질, 지방, 기름이 과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특히 피부주름, 피부 노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름만 없어도 피부가 노화가 안 돼도 이 탱탱한 살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막아주는데 감자의 클로로겐산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클로로겐산이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비만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이 클로로겐산이 막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클로로겐산이 감자의 속살에 있는 게 아니고 감자의 껍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감자 껍질 1g당 클로로겐산이 1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자를 드실 때 감자 껍질을 잘 닦아서 감자 껍질도 같이 함께 드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감자를 조리할 때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변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생감자 껍질 1g에 아까 클로로겐산 1mg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감자를 삶았을 때는 클로로겐산이 1mg에서 0.6mg로 감소하고 또 오히려 찜기에 쪘을 때는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1.6mg 정도로 높게 변형이 되고 또 구웠을 때는 가장 낮게 0.2mg 정도 그램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끓는 물에는 이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이 다 녹아버려서 우리가 흔히 감자를 삶았을 때 삶은 물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자를 삶았을 때 그 좋은 성분도 어느 정도 같이 버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녹아서 버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서 먹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감자를 찌게 되면 오히려 감자의 효소 활성이 늘어나면서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더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감자를 드실 때 싹난 부분 다들 많이 조심하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싹뿐 아니라 이 녹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섭취해서 안 된다는 건 이미 모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감자가 녹색으로 변한 거 역시 솔라닌 함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와 같은 가지과 생물이 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천연 살충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솔라닌은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소량 섭취만으로도 이 두통이나 복통이나 구토, 식중독 증상과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호흡곤란까지 초래해서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뜨거운 열로 조리해서 우리는 솔라닌을 제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솔라닌은 285도 이상으로 가열해야만 분해가 되므로 100도씨의 물로는 아무리 삶아도 이 솔라닌 독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솔라닌은 햇빛에 노출될수록 솔라닌의 생성이 굉장히 빨라져 감자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싹이 난 감자뿐만 아니라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도 반드시 패기 바랍니다. 여기서 감자를 보관할 때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 보관하실 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두시면 사과에서 발생하는 이 에틸렌 가스가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억제해줘서 감자를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감자 요리를 할 때 버터에 굽고 치즈를 올려 드시면 맛있잖아요. 아, 벌써 군침이 도는데 근데 이러한 버터랑 치즈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맛으로만 본다면 감자와 치즈, 버터의 만남은 최고의 풍미를 자랑하는데 건강에는 최악이랍니다. 이 치즈와 버터를 감자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이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섭취를 증가시키게 돼서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이 치즈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맛과 식감이 아주 좋지만 고지방의 치즈는 칼로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감자의 영양 성분도 같이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치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가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같이 증가시킵니다. 또한 치즈에 함유된 나트륨은 혈압 상승도 유발할 수 있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다양한 심혈관 질환 문제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지방 또는 무지방 치즈를 선택해서 같이 곁들여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삶은 감자를 먹다 보면 우리 목 막히잖아요. 이때 우유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거나 소금에 찍어 먹고 있으면 엄마 목말라! 엄마가 물을 안 줘요. 왜 물을 안 줘? 근데 그때 엄마는 우유를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른들의 지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때 우유를 드시면은 아주 잘 선택한 거예요. 감자를 먹게 되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건데 감자가 탄수화물 덩어리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고품질의 단백질도 함유하고 있어요. 이 감자의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에 이어서 흡수율이 굉장히 높으며 콩보다 우수한 단백질로 여러 군데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에는 비타민 A, 칼슘, 지방이 부족한데 우유가 감자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완벽하게 보충해줘요. 반면에는 우유에는 비타민 C가 부족한데 감자의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서로의 궁합이 쿵짝쿵짝 굉장히 잘 맞는 거죠. 감자를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거나 따뜻한 감자 스프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감자를 껍질째 조리해서 우유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걱정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와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 식초가 있습니다. 감자와 식초와의 조합은 매우 생소하지 않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감자 한 개에는 비타민 C 우리가 섭취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 이상이 들어있는데 사과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양이에요. 감자의 비타민 C는 이 스트레스 해소랑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같이 강화시켜 주는데 이 비타민 C는 콜라겐 조직도 같이 강화해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해주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가 열과 산에 약한 것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감자의 비타민 C는 감자 전분으로 인해서 마치 보호막처럼 삥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열에 의한 손상이 적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자는 열에 익혀도 이 비타민C가 많이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비타민C는 산도가 높은 환경에서 더욱 잘 흡수되면서 감자 요리나 감자 샐러드를 하실 때는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뿌리면 이 비타민C의 흡수율을 또 높일 수 있어요. 양파 또한 감자랑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데 이 감자가 위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항염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 때문이에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위 벽을 보호하고 이 세포의 변형을 막아 염증도 감소시키면서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같이 해요. 이뿐만 아니라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손꼽히는데 우리 몸이 산성화될 때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특히 혈액 중에 산도가 올라가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이 염증은 다양한 질환도 유발시키고 이 염증이 암과 다른 질병으로도 발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칼리 식품인 감자를 섭취를 해서 우리 몸을 중화시켜서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양파는 감자와 마찬가지로 알칼리성 음식으로 인정받아서 감자의 항염 및 항암 효과를 강화하는 뛰어난 시너지를 보여주는데 이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양파는 혈관 벽을 강화시켜주고 염증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또한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줘 감자의 효능도 극대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감자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토메이토입니다. 이 토마토가 건강에 이로운 슈퍼푸드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토마토는 감자와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와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의 섭취를 증가시키며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감자의 비타민 C는 함께 작용해서 신체의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이 둘의 만남은 우리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염증도 감소시켜서 전반적인 우리 몸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토마토와 감자는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는데 이 풍부한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은 장내 환경도 개선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콩과 식물들도 감자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이들은 함께 먹으면 균형 잡힌 영양 성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 콩과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과 여러 비타민을 포함해서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소화기관의 건강 개선과 혈당 조절에 훌륭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을 조절해주면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혈관의 건강은 또 치매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콩과 식물과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이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의 훌륭한 조합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도 지원하고 감자의 복합 탄수화물과 잘 어울려 식후에 급격한 혈당 상승도 억제해줍니다. 오늘은 감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녁 반찬은 감자를 곁들여 먹는 것이 어떨까요?